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청색시대의 작품들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와 장밋빛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는 피카소의 첫 번째 연인이라 할 수 있는 페르낭드 올리비에와의 운명적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05년부터 1906년에 걸쳐 청색시대의 푸른색이 장밋빛으로 바뀌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장밋빛 시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가 23살이던 1904년 봄, 그는 파리로 영구 이주할 결심을 하게 되고, 파리로 이주한 피카소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몽마르트의 빈민굴, 일명 세탁선 바토 라부아르에 살게 됩니다. 이곳 바토 라부아르는 르누아르, 브라크, 막스 자콥, 모딜리아니 등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집합소였고, 동시에 삼류가수, 목수, 약장수, 건달 등 다양한 계층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환경이 피카소에게는 자유분방함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꿈꾸며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키우는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인 1904년 페르낭도 올리비에는 결혼 실패 후 이곳 세탁선에서 화가들이 모델을 하며 혼자 살고 있던 유부녀인데, 어느 비오는 날 비를 피해 이 더럽고 어두컴컴한 바토 라부아르에서 잠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낭드 올리비에가 건물 복도로 들어갔을 때 우연히 피카소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길 권했고, 그리고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되었으며, 얼마 후 페르낭드는 그의 아틀리에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페르낭드를 만난 이때부터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더 이상 청색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끼니와 땔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이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페르낭드의 쾌활함 덕분에 피카소의 화폭은 점점 밝아져 갔으며, 그의 그림 색깔이 푸른색에서 장밋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카소는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청색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에서 1906년에 걸친 이 시기를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라고 합니다. 이후로부터 피카소는 서서히 유명해졌고, 러시아, 독일, 미국의 화상들이 그의 그림을 사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피카소의 첫 번째 연인인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유부녀였던 그녀는 피카소의 연인이자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던 피카소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줌으로써 피카소가 프랑스 사람들과 자연스레 동화되게 해 주었고, 이로 인해 피카소가 파리 화단의 자리를 잡는데 기여해 주었으며, 또 하나는 청색시대의 푸른색을 장밋빛으로 변화시켜 장밋빛 시대를 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자신이 유명해지고 난 후 의식적으로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그리다만 작품들 제목도 페르낭드 올리비에가 아닌 마들렌느로 고쳐서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이 피카소가 마들렌느로 발표한 작품 중 하나로, 이 작품의 실제 모델은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카소는 이 올리비에를 모델로 하여 8년 동안 60점 이상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파이프를 든 소년입니다.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시적인 몽상과 우울,
청년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카소의 이 파이프를 든 소녀는 2004년 봄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약 1억 400만 달러에 낙찰되는 기염을 토하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 14년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는 타이틀을 피카소의 이 작품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피카소는 그의 나이 24살에 이 작품을 완성하며 차갑고 침울한 청색 시대를 마감하고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장밋빛 시대로 옮겨오게 되었고, 이 시절 피카소는 부드러운 색과 섬세한 묘사로 어릿광대와 고개사 같은 서커스 인물들을 즐겨 그리며 한결 밝고 가벼워진 그의 캔버스는 분명 새로운 경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당시 몽마르트의 세탁선 바토 라부아르에 있는 피카소의 허름한 작업실을 자주 찾았던 로이라는 소년입니다. 피카소는 이 소년에 대해 소년은 때때로 하루 종일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작품을 지켜보았고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위해 다양한 자세를 실험하였고 팔의 위치라든가 머리의 장식 등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소년은 푸른 옷을 입고 앉은 자세를 취하였는데 왼쪽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있으며 머리에는 장미 화관이 올려져 있고 배경의 붉은 벽에도 화려한 꽃다발이 장식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살짝 옆으로 한 소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메마르고 창백한 슬픔의 감정을 투영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년의 무심한 듯한 표정에서는 청춘의 설렘과 두려움, 신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소년의 초상이지만 이 작품에는 피카소의 청춘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희망의 꿈을 잃지 않고 유년에서 청년으로 또 성인으로 소년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그의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피카소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이 작품은 고개사 가족이란 작품으로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이 당시까지 작업한 것 중 가장 큰 캔버스에 그린 그림으로 212.8 곱하기 229.6cm 크기의 대형 그림인데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소녀 작품에서 가져온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와 구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배경은 원래 경마장 풍경으로 그려졌다가 피카소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출생지를 연상시키는 이 황량한 풍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서커스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커스단의 모습은 그 당시의 예술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시선 또한 제각각이며 그 당시 예술인들이 고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피카소는 보헤미안적인 소재를 많이 그렸습니다. 보헤미안이란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 문학가, 배우,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프랑스인들이 집시를 가리킬 때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는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904년 봄 피카소는 파리로 영구 이주할 결심을 했으며 이 당시 작품에는 정신적인 변화, 특히 지적, 예술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그의 그림에는 고개사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유랑 서커스단이나 고개사라는 주제는 파리에서 새로 사귄 기욤 아폴리네로와 공통된 관심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어릿광대나 고개사는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생활의 이면들을 파헤친 것들이었습니다. 떠돌이 광대들은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소녀, 광대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상징주의자 아폴리네르와 피카소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처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피카소가 그린 고개사 가족에서는 그들 자신을 떠돌이 광대와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데, 피카소는 어릿광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폴리네르는 건장한 광대로 둔갑한 모습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소년 고개사는 시인 막스 자콥 또는 시인 앙드레 살몽이며, 오른쪽 아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여성은 당시 피카소의 연인인 페르낭드 올리비에로 보입니다. 서커스를 좋아했던 피카소는 꽃바구니를 든 딸의 손을 잡은 광대를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개사 가족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은유적으로 보이는데, 7살의 디프테리아로 인해 비극적으로 죽은 사랑하는 여동생 콘치타가 그의 시면에서 영향을 미친 듯하며, 그는 그녀가 살아난다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는 작품에서 예술, 삶, 죽음 사이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 또 하나의 걸작 중 하나인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소녀입니다. 1900년대 초 파블로 피카소는 당시 파리에서 유명했던 메드라노 서커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이 자유롭고 특별한 로맨스로 가득 찬 거리나 할리퀸, 체조 선수 및 기타 서커스 사람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작은 공 위에 서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날씬하고 연약한 소녀와 이 소녀를 지켜보는 근육질이 거대한 남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묘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고 있는 소녀가 없다면 이 강한 남자의 존재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반대로 이 건장한 남성을 제거하면 그 순간 소녀는 균형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의 배경을 보면 멀리 방목하는 흰 말이 보이고, 또한 아이와 개를 데리고 나온 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또한 서커스 예술가들이 평범한 환경이 아니라 끝없는 대초원이나 사막의 장면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관람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숨겨진 깊은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피카소가 이러한 배경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장미 시대의 핑크톤이 뚜렷하지만 작품에 사용된 주된 색은 베이지 톤의 분홍색과 파란색입니다. 또한 형태를 표현하는 주요 방법은 윤곽선입니다. 이 그림은 거대한 입방체에 앉아있는 선수의 힘찬 모습과 움직이는 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아한 체조 선수의 대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조법이나 반의법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공의 모양을 반영하는 그녀의 유연하고 둥근 동작은 단단한 큐브 시트와 모양으로 연관된 남자의 사각형 근육질 형태와 명백히 반대되어 있으며, 세밀하고 가까운 전경과 먼 뒤쪽의 배경 역시 상반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입체파 그림의 선구적인 작품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림에 등장하는 구와 입방체의 기하학적 형태나 인간 형상의 놀라운 조합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여인과 빵입니다. 1904년 말 피카소는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1906년 여름을 스페인의 북동부 피레네 산맥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마을인 고솔에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올리비에는 그곳을 편안하면서도 순박하게 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기억하였고, 피카소는 올리비에를
고술 마을의 여성으로 묘사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카소가 선택한 이 그림의 주제나 포즈는 역사적으로 꽤 오래전의 예술적 출처에서 기인해 볼 수 있는데 1100년대 고솔에서 만든 성모 마리아 조각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에서 색채는 결코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04년 말부터 1906년에서의 피카소의 색은 청색시대의 청색조에서 전통적인 스페인풍의 색조로 되돌아갔는데 독이나 피부색, 대지를 연상시키는 장미색조로 나타나 이른바 장미 시기를 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미빛 시대를 연 것입니다. 피카소는 특히 1906년 조각적 형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색채 실험을 한 듯한데 두 개의 누드, 머리 단장,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과 팔레트를 든 자화상에는 이 같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며 이들 작품에는 원시적인 이베리아 조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두 개의 누드란 작품입니다. 이 두 개의 누드에 등장하는 인물의 테라코타 색조와 무거움은 당시 피카소가 고향인 스페인의 고대 이베리아 조각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여성은 거의 거울 이미지지만 왼쪽 그림의 얼굴은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맨 왼쪽에 있는 여성의 얼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 중 맨 왼쪽 부분으로 맨 왼쪽 여성의 각진 코와 어둡고 속이 빈 눈은 왼쪽 그림인 두 개의 누드 중 왼쪽에 서 있는 여성과 서로를 공유하는 것처럼 유사해 보이며 그림 속의 누드는 마치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커튼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여류 작가인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을 그린 그림으로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는 얼굴선과 거칠고 대범한 형태 표현은 앞으로 전개될 큐비즘을 예고하는 듯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05년이었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미국의 여류 작가로 1903년 파리에 정착해 많은 예술가,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페인에서 파리로 막 건너온 청년 화가인 피카소도 함께였습니다. 현대미술의 수집가이며 후원자로서 아방가르드 회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놀랄 정도로 정확한 데생과 애수가 담긴 피카소의 청색조 그림에 반해 큰 돈을 주고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905년 가을 두 사람은 화가와 모델로 만나게 됩니다. 피카소가 거트루드에게 초상화를 그리고 싶으니 모델이 되어줄 것을 청하였고 그녀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거트루드는 라비낭 거리에 있는 피카소의 조그만 화실로 찾아가 그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피카소는 거트루드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그녀를 80번 이상 의자에 앉혔지만 좀처럼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처럼 완성된 듯하면 갑자기 화면을 뭉개버리기를 되풀이하다 결국 그는 붓을 던져버리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피카소는 작업실 한켠에 미완성으로 놓여있던 거트루드의 초상화를 다시 이젤에 올려놓고 모델도 없이 단숨에 작품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는 두꺼운 눈썹이 두드러지는 거트루드의 얼굴을 마치 아프리카 원시미술에서 따온 가면처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상화가 그녀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지만 피카소는 거트루드가 결국은 이 그림을 닮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거트루드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나의 여러 초상화 중에서 언제나
나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은 피카소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작품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는 얼굴선과 거칠고 대범한 형태 표현은 이전의 그의 스타일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원근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형상의 충실한 재현이나 이상적인 균형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이 시기 분명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베리아 전통 조각과 아프리카 및 이집트의 조각과 가면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세잔의 회고전에서 세잔이 주장한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기둥과 구원뿔에서 비롯된다 라는 단순한 구성 원리에 눈을 떠 1907년 현대미술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팔레트를 든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은 1906년에 그려진 피카소의 자화상으로 그의 자화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에 속하는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왼손에 팔레트를 들고 있는 데 반해 오른손에는 붓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피카소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화상이라고도 불렀는데 피카소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가오는 입체주의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화상은 피카소의 예술이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수파 화가인 앙리 마티스는 피카소보다 12살 정도 나이가 많은 화가지만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경쟁하고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같은 후원자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스타인가의 소개로 둘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스타인가에서 두 사람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평생에 걸쳐 숙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그림은 같은 해에 그려진 피카소의 소박한 자화상과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 마티스의 자화상입니다. 피카소의 자화상은 색을 아주 엷게 썼고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그렸는데 짧게 깎은 머리로 금욕적인 수도사나 검소한 노동자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반면 마티스의 자화상은 얼굴이 화면 대부분을 채우고 도전적인 시선으로 관람자를 응시합니다. 훗날 피카소가 즐겨 입던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어서 편안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침착하고 단호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의 가장 회화적이면서도 조각적인 자화상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와 장밋빛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입체주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